작년에 제가 거의 5배를 한 거거든요. 외국인이 우리 한국 와가지고 결제하는 게 1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뻐지고 도안이고 싶은 거는 본능적인 유전자에 새겨진 거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몇 번의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네. 수요 억제책, 공급 대책, 수요 억제책, 공급 대책 이렇게 퐁당퐁당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맥락을 좀 읽고 계시나요? 문재인 대통령 때 정책과 비슷하게 1가구 1주택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 네. 큰 틀에서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그때 봤던 게 있고 그때 약간 부작용처럼 나왔던 게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하고 지산의 과잉 공급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그렇죠. 물린 분들이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뭐 다만 이재명 정부는 그 당시에 비하면 조금 더 실용성이 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약간 유연성은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좀 힘을 기울이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 정책은 전반적으로 민주당표 정책이라는 느낌을 보여서 그때 상황이 좋든 나쁘든 지금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주식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는 네. 청와대 청와대 참모들이 1가구 1주택을 본인들이 안 했었어요.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국장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저 서학 좀 투자가들이 많으셔가지고 해외 주식 갖고 예, 계신 좀 분들. 예. 그 저기 태모라든지 네. 그래서 이건 또 이렇게 좀 나오는구나 싶어서 좀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늘 행동이에요. 한국도시 2016 김시덕 박사님의 신간인데요. 이거 같이 이제 키워드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가 대서울권입니다. 예. 수도권 아니고 예. 그냥 서울도 아니고 이게 수도권이라는 이름이랑 대서울권이라는 건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은 뭐 그레이터 런던이라든지 이런 개념인 거죠. 이거를 런던, 도쿄, 뉴욕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뉴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하고 나머지 뉴욕주는 다르잖아요, 성격이. 아하. 그래서 경기도라고 수도권은 경기도라고 봤을 때는 많이 빠져나가요. 양평, 가평이라든지 연천 또는 이천 같은 데가 있는데 동남 쪽에 여기도 SK가 있는 부발 북부하고 군부대가 있는 남쪽 장호원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수도권으로 묶어서 규제를 깔아버리면은 오히려 역차별해 나는 거예요. 그냥 그 행정의 개념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거네요. 거죠. 실제로 산업과 교통 문제를 봤을 때에는 경기도인데도 더 수도권답지 않은 데가 있고 충남, 충북의 일부는 더 경기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가 있고 천안, 아산, 청주 일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포착하기 위해서 대서울권, 그레이터 서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레이터 서울. 예, 서울이 위대하다는 그 대서울이 아니라 아하. 확장 서울로 봐야 된다. 큰. 예, 더 큰. 그러니까 행정이 아니라 기능에 조금 더 기능인 초점을 거죠. 두고. 기능과 교통으로. 요거는 김시덕 박사님이 붙인 예, 이름인가요? 그레이터만 붙이는 게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닌 거니까요. 네네네.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혹은 뭔가 경제적인 비슷한 생활권 이렇게 이해를 해도 그렇죠.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교통을 많이 보는 건데 예. 아마 수도권 전철 1호선을 타보시면 제일 납득이 되실 거예요. 1호선이 끝까지 가면은 저 아산까지 가거든요. 순천향대까지. 여기서부터 한번 쭉 타보십시오. 타면은 사람들이 계속 탔다 내렸다 반복해요. 한 4-5번의 파도를 타고 나면 서울 경계인 금천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가치가 이어지는 교통으로, 교통과 생활권으로 이게 어디까지 가서 끝나느냐 이 생활권이 이거 잡아내는 게 대서울권이라는 거예요. 아산이면 충남이잖아요. 충남이 그러니까 충남인 거죠. 충남까지가 대서울권. 충남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예. 지역을 볼 때 행정 단위로 본다는 거는 면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선으로 보자는 게. 그러니까 제일 많이 비유되는 게 감자나 고구마를 캐시면은 네. 땅을 파보면은 줄기가 가늘게 줄줄이, 예. 게다가 이렇게 덩어리 있잖아요. 예. 이 덩어리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요즘에 청주 얘기를 많이 하니까 청주 분들이 제 이름을 팔아서 부동산 이런 광고를 많이 하시던데 뭐 청주가 뜬다 누구도 주목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시덕 박사가 주목한 청주. 하도 요즘 많이 봐서. 그런 광고가 나와요? 예, 전혀 관계없이. 그래요. 실제로 많이 사람들. 얘기하긴 하는데 예. 그거는 그 개념이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있는 청주 일부 그리고 오송, 오창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지 뭐 같은 이런 얘기 아닌 거예요. 경기도도 같은 경기도가 아닌 것처럼 그렇죠. 충남, 충북도 지금 충남, 충북이 그래서 고민이 두 가지인데 자기 내부에서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어요. 경기도 주변하고 나머지 지역. 그리고 옛날에 삼남이라 묶어서 영호, 충청인 건데 네. 영호와 충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도 사실은 서울 내에서 뭐 지역별로 집값이 그렇죠. 몇 배 차이 나고 그렇죠. 경기도 뭐 북부 남부 맞습니다. 경제력 차이 많이 나고 그렇듯이 예. 대서울권에서 사실은 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출발해야 될까 역시 강남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강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더 많은 또 변화가 생긴다면서요. 뭐 강남은 늘 변화하고 있죠. 그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강남이 가장 맞을 수 있는 가장 불길한 미래는 변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불길한 거예요.
에드워드 글레이저라는 도시학자가 말했지만 부티크 도시가 되는 거. 지금 경관이 너무 좋아서 이대로 고정시켜버리는, 박제화시켜버리는. 그게 안 좋은 거? 예, 그 북촌이 그렇잖아요. 결국 북촌, 서촌이 다들 좋아하는데 예. 살고 싶어하는데 예. 살 수 있는 집이 정말로 없어요. 다 단층이고 예. 단독주택이고. 그리고 손을 못 대니까 그 병원은 빠져나가고 마트도 약하고 그런 말을 누가 어느 그쪽에 살고 있는 건축가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내리잖아요 겨울에. 예. 눈을 쓸 수 있는 이웃이 얼마나 살고 있는가. 근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아니 뭔가 그쪽 동네가 고즈넉하고 예.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근데 관광객이 전통 입구에서 많은 좋아 거하고 보이는데 생활은 다른 거예요. 생활은 불편할 수 있다는 아주 거죠. 점점 불편해지고 있다는 거죠. 병원도 빠져나가고. 근데 강남이 지금 약간 그 느낌이 가는 게 네. 지금 환경이 좋다 보니까 층고도 올리지 말고 외부인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점점 고착돼 가는데 그렇게 되면 생활력은 상실해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고 외국 중심이 옮겨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판교라든지 이런 곳을. 근데 오히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점점 낮추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계속 고층화 시키는 게 고층화 시킨다고 인구가 느는 게 아니거든요. 정주 인구가. 그래요? 대형화되고 편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브랜드 아파트들은. 다른 시설들이 또 차지하는 면적들이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그 재개발 재건축할 때 기본 규칙이 아파트로 바꾼다고 해서 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강남은 점점 오히려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 갔다가는 강남 자체에 동력이 꺼져버릴 거다. 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밀집해 있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상업이 활발해야 되는 건데 요즘에 약간 들린 얘기가 영원히 꺼지지 않을 줄 알았던 강남역 상권이 조금씩 꺾이고 있다고. 강남역 강남역 상권이요? 상권이. 그래요? 약간 이제 공채로 나오고 경고음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뭐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가서 그럴까요? 그것도 있고 사람들이 여기를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더 이상요? 더 이상. 점점 아직은 이제 징후입니다. 징후기 때문에. 그죠. 워낙 지켜봐야 거기는 되는 이제 거죠. 유동인구도 많고 하니까. 그렇죠. 하는데 유동인구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그 일부가 송파구로 간다라든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거를 기민하게 봐야 되는데 전 물론 강남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 보지는 않는 입장이지만 네. 강남 책도 썼지만 맞습니다. 그와 별도로 강남이란 지역이 강남 지역도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지 않고 다른 지역이 대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원할 거라는 건 아닌 거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변화가 몇 가지 보이는 게 있는 게 제일 큰 게 요즘에 서초구 쪽에 네. 강남 고속터미널 예. 경부선 영동선 건물 재개발 어허. 사업이죠. 예. 이거는 좀 얘기를 좀 살짝 들어봤는데 네. 이제 요로에서 한 2050년까지 예상이 되더라고요. 사업이 된다면. 바로 한 되는 25년. 게 아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건물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나간 다음에 한참 강남을 뚫고 나가야 고속도로가 나와요. 곧바로 직결이 안 돼 있어요. 그 남부 터미널이요? 아니면은 아니 강남 고속터미널 호남이든 경부든 나간 다음에 일반 도로를 지난 다음에 예. 사평을 지나야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해서 한참 가로질러서 버스 전용차로를 타게 돼요. 그러니까 시내를 빠져나가는데 꽤 걸리죠. 예. 근데 이게 예전에는 거의 땅끝이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완전히 거의 핵심이 그죠, 돼버렸잖아요. 그죠, 핵심. 그래서 이제 방법이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터미널을 옮긴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안 되기로 한 거예요. 외곽으로 옮기는 걸 또 주민들이 싫어할 수 있죠. 근데 뭐 나는 이제 땅이 없어요. 정말 가능했다면은 90년대에 지금 양재 인터체인지 주변에 화물 터미널을 잘 좀 옮겼으면 됩니다. 거기 복합물류센터 그러니까 그 자리 그때 짓는다고 하지 그 움직임이 있을 때 30년쯤 전에 옮겼으면 돼요. 또는 양재 시민회습 정도에.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한 거고 이제 터미널 현대화 및 직결 도로 건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서울시가 공개된 자료들을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직결시키려는 공사를 추진을 하는 거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 뭐 지하와 지하든 고가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단순하게 터미널을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서초구 북부 및 강남 서부 지역의 재구조화예요. 그냥 땅 예. 건물만 아니더라고요.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도심지 지형이 바뀌는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25년쯤 걸리는 것도 사실 짧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행정 절차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 우리가 현대차 그룹의 신사옥 있지 않습니까? 뭐 GBC라고 하는 거. 예, 삼성역에. 이거 현대차 그룹이 그 땅 산 것만 해도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그러니까요. 한때 105층 얘기하다 102층이었나 얘기하다가 예, 하다가 뭐 내려갔죠. 그냥. 3개로 이렇게. 근데 그것도 지금 뭐 터파기 하든가요? 뭐 그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하고 GTX 등이 다 얽혀 있죠. 그게 오래 걸리는 GTX가 지금 그래서 지금 남북으로 쪼개져 있는 이유가 거기만 연결되면 되는데 거기가 연결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이게 GTX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사가 아니라 이 전체를 재구조화하는 거라서 지하 몇 층으로 다 맞물려서.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잠실로도 가야 되고 동서로. 그래서 오래 걸리고 이거에 연관돼서 현대차 그룹도 지금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래 걸리는 게 맞고 이거를 재촉하면 안 됩니다. 그럼 부실 공사가 나고 나중에 이거 고치려고 그러면 돈이
돈이 더 들어요. 그 코엑스랑 잠실 종합운동장 연결하는 그 뭐라고 하죠? 국제교류 그렇죠. 복합지구. 복합지구. 이것도 뉴스에서 정말 오래전에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사실은 80년대부터 나왔던 개념인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5핵 연안 개발이라고 코엑스부터 대략 저 올림픽 공원 옛날 몽촌도성까지를 예. 하나의 축으로 엮는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40년쯤 전에 나온 개념이 드디어 움직이는 거. 근데 그 핵심이 예. 영동도로 지하 복합 개발이에요. 이게 되면 무슨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GTX A가 이어져서 고향의 킨텍스하고 여기에 코엑스하고 그 동쪽에 올림픽 잠실 롯데가 삼각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컨벤션 기능으로. 사실 이게 도시 문헌학자나 네. 역사학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처럼 보이겠지만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루도 굉장히 그렇죠. 긴데. 길죠. 또 이게 또 부동산 투자자 관점에서 봐도 뭐 5년, 10년은 기다릴 수 있겠으나 25년, 30년, 40년. 그러니까 도시 정비로 봤을 땐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길게 가야 하는 거. 길게 가는 게 있고 짧게 가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잘해주신 게 요즘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 길게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가끔 전화 오잖아요. 좋은 땅이 나왔는데 사시라고. 그래서 속아 사잖아요. 그럼 예. 이상한데 맹지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렇게 시흥 어딘데 얘기를 들었어요. 한 달에 건너서.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에 속아 산 거예요, 거기를. 근데 거기에 이번에 3기 신도시에 들어가서 맹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길게 보면 이게 아마 판 사람도 몰랐을 거예요, 그거를. 그래 될 그렇겠죠. 거라는 예. 거를. 그러니까 세상은 알 수 없는 거다. 근데 부동산은 정말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것도 있고 그 중에 리듬처럼 알 수 있는 게 반복되는 게 이번에 최근에 며칠 전에 발표한 정부에서 과천 경마공원 자리 개발하겠다고. 예. 이건 저기 노무현 대통령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계속 주기적으로 파도처럼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 예, 거기 요즘에 주암지구니 과천지구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만 빠져 있어요. 원래 경마장이 정말 좋은 땅이거든요. 평평해서. 신설동 때도 그랬고 뚝섬도 그랬고 이번에 세 번째인 건데 맞아. 예전에 뚝섬에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과천이 이제 거의 강남 4구니까 이제 이거를 둘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처음에 과천 경마장 지을 때만 해도 거기가 중심지는 아니었겠죠. 아닌 정도가 아니라 황량했습니다. 제가 그때 근처에 살았어가지고 인덕원 좀 살았었는데 예. 이제 황량했어요. 짜장면집 하나 없었어요. 중국집 하나가. 근데 지금은 거기가 완전 알짜고. 알짜죠. 근데 이 경마장 이전하는 것도 이제 뭐 과천시 내에서도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던데.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그러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번 과천 주민들의 어마어마한 반발로 무산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 정부가 새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이번엔 그러면 이거를 오히려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요. 해서 뭐 이게 착공이 20 몇 년도니 뭐 30년 가야 되니 이것도 논쟁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키포인트는 밀어붙일 수 있는가요? 전쟁하는 건 아니니까 정말 설득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동인이 있는가. 물론 이번에 하나의 장점은 정부가 발족한 초기이기 때문에 1년도 안 지났기 때문에 네. 설득하면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정치적 성향도 봐야 되는 거죠. 당의 구성도. 그게 좀 맞으면은 그럼 좀 더 힘이 생길 거고. 그리고 이건 아마 이제 과천 정부청사 문제가 얽혀지는데 네. 과천이 약간 지금 요즘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많이 상했냐면은 자꾸 세종으로 빨려 나가고 지방으로 나가잖아요. 네. 공공기관 정부들이. 네. 그래서 많이 좀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부처가 많이 있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은 네.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일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라도 과천에 재배치를 한다면은 이렇게 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어차피 과천 청사가 있잖아요. 있는데 많이 빠져나왔어요. 세종이라든지 이런 데로. 그렇죠. 많이 갔죠. 그때마다 휘청휘청했어요. 과천 같은 경우는 도시가 작은데 정부기관이 많다 보니까 비중이 컸던 거예요. 그렇죠. 의존도. 마치 지금 세종이 해수부 빠져나가니까 인구 확 떨어진 것처럼. 과천은 그 특성이 있습니다. 다 연쇄적인 거네요. 거기다가 과천 정부청사하고 서울 사이에 경마공원이 있거든요. 아하. 위치가 서울에 가까운 데가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과천 입장에서 예. 보면. 이게 2기 신도시 분들이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이유가 비슷한 거예요. 고향 창릉 개발하려 그러니까 운영과 일산이 반대했던 것처럼. 이게 여러 개가 맞물려 있는 겁니다. 개발 제한 폐지론자에 가까워서 이게 좀 사유재산을 무리하게 정부가 지금 묶었다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풀고 자율 경쟁 체제로 두는 게 맞다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정말은 용인하고 남양주, 고양, 파주만 땅 풀어도 사실 지금 수도권 문제 해결됩니다. 주택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땅이. 그러니까 어차피 그린벨트는 우리가 산지가 많으니까. 사실 그린도 아니고요. 그 개발 제한인 거지 그린하지 않아요. 사실 개발 제한 제대로 만들었을 때 목적이 환경보호가 아니라 안보였어요. 아, 안보 측면이었어요? 네, 연담화 방지와 안보였지. 그때 저기 서울대 환경대학원 만드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 대통령 때는 환경대학원 이름 자체를 싫어했대요. 환경 빼라고. 지금 개발해야 되는데 무슨 환경이냐고.
오히려. 네,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 무슨 환경보호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과 북부 지역선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완충지대. 거기를 군사 요새화시키는 거죠. 군사적 목적, 안보 목적으로. 파주가 1차 방어선, 교양 2차 방어선, 수색이 3차 방어선, 한강, 이제 수방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쭉쭉쭉. 물론 이제 환경까지 겸해서 같이 두려는 이제 목적도 있었겠으나 그 사실은 뒤에 생긴 거죠, 목적이. 아, 뒤에 갖다 붙인 오히려 건가요? 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때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짧은 시간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럼 그린벨트가 아니라 약간 좀 개발 제한인 군사적인 그레이 벨트에 그렇죠. 비슷했던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개발 제한이라는 개념 자체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개발 제한. 개발을 제한하는 거다. 여러 이유에서 개발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녹색지대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원칙을 눌렀던 거죠. 사실 그 남의 땅인 거예요. 주인이 있어요, 다. 그래서 그렇죠. 했다가 묶어놔서 거래를 안 하게 해놓고는 어허. 그 주변에 보니까 싼 땅이 있네. 이제 LH가 들어가서 매수한 다음에 개발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면 아까 잠깐 그 재건축 이야기도 했는데 1기 신도시도 이제 재건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운을 띄운 지는 꽤 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것도 속도를 빨리 높여가지고 사실상의 공급이 늘어나게 하겠다라는 게 예. 정부의 구상이고 전 그렇죠. 정부 때도 발표가 그렇죠. 났던 건데 이거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잘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시장 논리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요즘 보면은 과천이 84년쯤에 지은 아파트들이 이제 철거에 들어갔고요. 강남 핵심 지역인 도곡 이쪽도 84년 5년들이 아직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90년대에 만든 아파트들이 먼저 움직인다? 그것도 경기도가? 1기 신도시요. 예, 저는 그건 좀 시장 논리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분당을 보시면 분당이나 평촌은 사실 강남이기 때문에 네.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요즘 분당을 보면 어떤 아파트들은 재건축으로 들어가고 어떤 아파트들은 리모델링으로 들어가요.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고요. 아. 요즘 리모델링 많이 합니다. 지금 분당에서. 그냥 골재를 남기고 네네. 붙이는 거예요. 층고 올리면서. 예. 이걸 왜 하겠습니까? 장 재건축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오랜 시간 기다려서 재건축 될지 말지 기다리느니 리모델링부터 하자 이런 그래서 거예요. 좀 용적을 좀 높이 받고 그리고 삶도 유지하면서 수익도 올리자는 거죠.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일기 신도시나 대전 둔산도 일기인데 이런 데의 미래가 아마 보이실 거다. 그리고 경기 북부의 일산하고 남부의 4개는 또 다를 거다. 근데 그 1기 신도시도 어차피 다 한꺼번에 재건축을 할 수 없으니 선도지구부터 지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는 당연히 못하고 네. 하더라도 이것도 뭐 수년, 20, 30년 걸리는 그렇죠. 일이니 그렇죠. 선도지구부터 순차적으로는 해야 한다라는 논리도 있잖아요. 이거 저는 그거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결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매력적이면 건설 업체들이 다가오겠죠. 네. 그런데 계획 나오면은 플랜카드 많이 붙거든요. 아, 그렇죠.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플랜카드를 뭘 붙였나를 지켜보면 될 것 모 같습니다. 건설사에서 축하한다고. 예, 그리고 막, 어떤 예. 브랜드로 붙였나를 좀 보면 되겠죠. 그 많이 봅니다. 성남 얼마 전에 갔었는데 그 어느 업체가 주민들은 최고 브랜드 달라고 하는데 네. 그 브랜드는 한강에만 주는 거라고. 그래서 다른 거 준다고 했다가 뭐 취소한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게 건설사가 보는 시장성이라고 보면 돼요. 시장성인 거예요. 그 시장은 냉정합니다. 뭐 그 멋스러운 무슨 뭐 외래어 이름 이런 거죠?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놈의 브랜드가 뭔지 그렇죠. 그게 또 값도 많이 또 좌지우지한다 하고요. 부동산은 심리 아니겠습니까? 심리. 예. 인간은 대단히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그런 거에 많이 움직여요. 그 아파트 이름에 뭐 자꾸 무슨 꼭대기 이런 게 붙고 그리고 저기 프랑스어 영어 섞어서 만들고 어느 알 수도 나라 없게. 말인지도 모르고 예. 또 선거철마다 단골로 나오는 게 그 교통망 확충 그렇죠. 공약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GTX였고 예. GTX A 노선은 일부가 먼저 이게 이제 남북이 개통됐고 됐죠. 이 연결만 되면 돼요. 그 일부 구간씩 그러니까 지금 남쪽 북쪽이 각각 운행을 잘하고 있고 네. 남쪽은 적자고 북쪽은 히트치고 있고 그리고 남쪽 북쪽을 이어주는 공사가 어쩌면 올해 이제 끝날 거고 거기 삼성역이 이제 끼어 있거든요. 아.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인데 예. 지금 삼성이 문제인 거예요. 영동대로 때문에 복합 개발 때문에 여기에 못 내리더라도 통과는 시켜준다 무정차로. 이게 아마 올해 잘하면 삼성의 정차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다. 같이 가야 되니까. 아니 그러면 그 뭐라 하죠? 대도심인가? 대심도? 대심도. 대심도로 팠는데 그거를 라인을 일단은 그냥 통과하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여의도 벚꽃놀이 할 때 보면 무정차잖아요. 지하철이. 예. 그런 개념인 거예요. 아, 여기가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위로 역까지는 다 뚫지는 못하더라도 그렇죠. 밑으로는 지나갈 수 있게 그렇죠. 파주에서부터 파주 운정부터 지금 저 남쪽까지 가고 동창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영향은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너무 교통이 좋기 때문에 예. 그냥 플러스 알파여서 의미가 크게 없는 상태고 네네. 북쪽은 워낙에 안 좋았거든요 상황이. 3호선이 파주까지 가지도 않고 제2자유로는 늘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교통혁명이긴 합니다. 다만 그러므로 파주 전체가 좋아졌다. 네. 뭐 일산 전체가 좋다 이건 아니고 그 주변 권들이 많이 활성화된 건 사실이죠. 정말 그 하나를 믿고 수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특히 일산이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데 일산의 3호선 라인과 경의중앙선과 GTX 3개가 있는 거예요. 쭉. 그래서 이 중에 현재 경의중앙선하고 GTX 라인 쪽으로 신축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일산 신도시가 약간 올드타운화 돼가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축이냐 재건축이냐 볼 때 되게 일산 같은 경우는 GTX 라인으로 힘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좀 약간 좀 다르다 남쪽하고 하는 게 그리고 이런 이유도 있어요. GTX A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기사 그 교통망이야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뭐 부동산 투자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또 언제 또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몰랐었던 그렇죠. 거니까요. 근데 A는 현재까지는 성공적이고 북쪽은 성공적이다. 그래서 연결이 되더라도 지금 일설의 얘기는 남북을 분리시킬 거라고. 마치 수도권, 네, 수도권 전철 4호선 운행할 때 보면은 어떤 거는 4단까지 가고 어떤 건 5위도까지 가잖아요. 네네네. 진접 라인이 식으로. 다르게. 그런 식으로 이걸 붙여버리면은 엉켜버려요. 이게 좀 까다로운 얘기라 길게 못하는데 분리시켜서 아마 운정부터 수서까지, 운정부터 동탄까지 이렇게 아마 하지 않을까. 아, 뭔가 이제 뻗는 가지가 예, 달라지게.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A는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보는데 이게 B, C, D까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EFG가 만들어질 거냐 이런 얘기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GTX A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제 경제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뭐 좀 늦어지더라도 GTX는 계속해서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인 거고 아마 D까지는 될 것 같아요. 또 그 교통망이 역할을 할 거고 할 것 같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서울권 네.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거. 확장은 무한정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대략 이제 흐름은 보입니다. 어디까지? 그러니까 서울을 쪼개서 보셔야 되는 건데 서울에 어디로 출퇴근하냐, 통학하냐의 문제를 보셨을 때 동북권, 뭐 노원, 노도강이라든지 네. 갈 수 있는 최대치는 춘천과 원주의 일부예요.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서부 지역인 거고 동남 쪽으로는 강남부터 시작해서 제가 확장강남이라 부르는데 반도체 벨트로 나가고 있는 이건 아마 이제 고속철도 천안 아산역하고 오송역 주변까지는 아마 갈 것 같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마도 서해선 신안산선이라고 중요한 노선입니다. 30년대쯤 되면 이제 빛을 발할 건데 요게 대충 충남의 도청 소재지 주변인 홍성까지는 가요. 전체가 아니라 역 주변. 요 정도까지가 아마 감자 넝쿨처럼 뻗어나가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쯤에서 이제 충청도나 강원도랑 만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 중에도 춘천, 원주 일부까지 일부. 그다음에 청주, 오송 일부까지 오송이 청주의 일부인 거죠. 서쪽과 남쪽은 충남 홍성 일부까지. 여기서 중요한 게 일부네요. 네, 천안 아산의 일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행정구역 단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아니요, 그렇죠. 선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거를 정치권, 행정권은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분들은 면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사람인 거니까. 동 단위도 봐야 되고 읍면 단위도 봐야 되는 게 그쵸. 1인 사람들이니까. 정치인들이라도 그 지역을 또 대변해 어쩔 수 없는 줘야 거니까요. 하고. 그럼요. 하지만 시민들이 그거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하. 시민들은 선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서해 신안산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면서 여의도가 될지 용산이 될지 아직도 불확실한데 예. 대충 충남 홍성 쪽부터 여의도까지 1시간 안에 와요. 홍성에서부터 예, 홍성에서. 여의도까지요? 네. 또 최소한 현재 김포공항까지도 완성만 지금 중간에 다리에 끊겨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 보러 갈 건데 이게 놓이는 순간 아마 1시간 내로 끊는다. 김포공항까지를. 이게 서해 신안산선이 서해선 또과 서해선? 신안산선. 이게 좀 개념이 이쪽 관계자들로 헷갈려지는 개념이라 예. 두 개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인데 하나 같은 두 개예요. 서해선과 신안산선. 이게 GTX 하고 같은 다른 개념입니까? 거예요. 아니면 또 그냥 다른 일반 광역철도예요. 광역철도 좀 더 빠른 거. GTX처럼 띡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매하는 거죠. 근데 서해선은 일부는 띡하는 거고 일부는 예매고. 띡하는 건 뭡니까? 교통카드? 교통카드.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효과음이 띡하는 거죠. 예, 조금 헷갈리긴 아니, 했습니다. 띡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서울역 갔을 때 예. 수도권 전철 1호선을 타시는 경우가 있고 KTX 탄 경우가 있잖아요. 아. 두 개가 다른 건데 같은 데 타잖아요. 아하.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는 홍성에서부터 광역열차가, 화물열차가 김포공항과 일산까지 들어올 수도 있고 네. 어떤 경우는 카드로 띡해서 티머니를 한 다음에 홍성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게 충남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에 오는 시대. 원래는 이념은 여의도였는데 현재는 약간 사정이 복잡해져서 예. 어쩌면 서울역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1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몇 년이라고 하셨죠? 30년대 되면은 지금 요즘에 약간 차량 납품업체 문제 시끄럽잖아요. 모 업체가 납품 미납하고 해가지고 그 모 업체 철도 그 열차 만드는 열차 업체. 업체.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게 사실 알고 있었어요. 업계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철도를 놓으면 된다 생각하는데 운행을 할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차량이 지금 몇 년째 밀려 있는 상태예요. 현대 그 계열사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능력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 몰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태어난 건데 입찰을 해서 근데 입찰이 최저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량이 안 되는 중소기업이 하겠다고 나섰다가 괜히 사업도 이제 약간 좀 애매해져서 생기고. 약간 공기업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현재 노선을 많이 깔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근데 이게 정말 차량이 원활히 공급돼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빈도로 운행하려면은 아마 30년 된 돼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하기사 30년대라고 해봐야 한 5년도 안 남은 겁니다. 5, 6년. 그러니까
교통에서는 그 정도는 뭐 멀지 않은 미래라서. 그러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뉴스에서 뭐 이 정치인들이 내년까지 합니다 이런 식의 말을 믿는 것보다는 이런 조금 보시다 보면은 보입니다. 실제 진척되는 그렇죠. 거.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내 생활 리듬을 맞추든지 또는 투자를 하시든지 하는 게 좋을 거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도 25년, 30년을 봐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충남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내에 오는 거 이게 더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한국도시 2016 김시덕 박사님의 그 신간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데요. 이어서 나오는 키워드는 국제 정세와 기후 위기입니다. 네. 우리나라 도시 이렇게 뭐 이렇게 답사 다니시면서 보는데 국제 정세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 지자체? 한국 전체가 굉장히 지정학적 요소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예. 만들어진 국가인 거죠. 한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반도체가 한강을 안 넘어가잖아요. SK와 삼성이 남쪽으로만 내려갑니다. 북쪽으로? 예. 그렇죠. 한강 이북으로 안 넘어갑니다. 네. 그건 저는 철저하게 지정학적인 경영 판단이라 생각해요. LG는 올라갔는데 예전에 디스플레이. 예, 삼성과 SK는 내려가고 있었고 이게 서울을 벗어나고 경기도를 벗어나서 충청까지 간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지정학적 요인이고 그 방향도 중국과 북한에서 가장 먼 방향인 동남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부산, 포항, 울산, 부산, 광양, 여수 등의 기간산업, 방위산업이 밀집해 있는 이유도 가장 적대 국가에서 멀리 있다는 거죠. 후방이고. 창원은. 예. 그리고 하나 요즘에 좀 많이 얘기하는 게 강원도 영월의 상동광산이라고 네. 텅스텐 광산. 이게 90년대 들어서 원래 한국의 기간 광산이었는데 예. 90년대 들어 중국의 싼 텅스텐에 밀렸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폐광을 했었어요. 예. 그랬다가 대한중석이라는 공공기업을 계승한 대구택이라는 업체가 가지고 아하. 있다가 넘겼는데 요즘에 채광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믿을 수 있는 우방국에서 이제 히토류를 받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텅스텐은 히토류거든요. 이게 무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사일 등에서 그걸 뚫고 들어갈 때. 고열을 또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소재니까. 근데 그게 믿을 수 있는 우방국가인 한국에 있는 거예요. 재채구로 시작할 것 같다 보니까 영월이 한때 잘 나가던 도시였어요. 다 광산촌으로서. 그죠 옛날에 광산 잘 나갈 그랬다가 때는. 확 몰락했다가 지금 예. 부활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아, 도시가 운명이 폐광되면서 도시가 싹 좀 가라앉았다가 지금 그러면 강원도 영월 지역의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다시 좋아지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는 거죠.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팔았지만 한때 가지고 있던 대구택을 100% 소유한 게 워렌 버핏이에요. 예전에 방문한 적 있었죠. 그 한국에서 2번 방문한 유일한 도시라고 대구가. 예전에 그 회색 트레이닝복 입고 그렇습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예. 사진 많이 찍히고 막 꽃다발 받고 했던 버핏의 그 모습. 그걸 왜 가지고 쓰냐는 거죠. 예. 상동광산을.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그 한국 도시의 기본 배치부터 예민하게는 광산의 운명까지도 굉장히 지정학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한국은. 강원도 영월 지역의 광산이 다시 한번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 때문에 그런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또 하나가 그 북한이랑 중국, 러시아가 계속해서 손잡고 네. 조금 더 이제 힘을 합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도 그러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 도시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만금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는 중국과의 합작을 통해서 2차 전지라든지 키우고 싶어하는 거였잖아요. 새만금 산단에서. 예. 근데 이건 중국과 미국이 요즘 지금은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정책이 기본적으로는 디커플링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국과의 합작을 통해서 나온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를 세게 때리겠다는 거고 이러면서 중국 기업들이 그럼 새만금에 진출할 의미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도 한국 기업들이 한동안 탈냉전 때 중국에 많이 진출했는데 그 중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대한 제약을 거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있어서 반도체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안보예요. 이거를 냉전 시절에 일본이 잘못 건드렸다가 크게 얻어맞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한국이 그걸 아마 도전할 수 없을 겁니다. 반도체 문제는. 근데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도체의 도시 또 2차 전지 관련된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었던 도시들도 영향을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고요. 기후 변화까지도 우리 도시에 영향이 또 미쳐요. 예, 당장 지난해 봄에 산불이 크게 났었죠, 경북에. 그때 귀농 귀촌하신 분들 피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얘기 나오던데 네. 그 집을 짓거나 이 집을 지은 거 담보를 줄 때 산이 옆에 있느냐, 가까우냐 이런 거 볼 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산불이 많이 날 수 있는 빈도가 있고 온경을 빈도가 끌 수 높고 있으니까요. 끌 수 있는 예를 들어 소류지라든지 이런 게 잘 갖춰져 있느냐. 앞으로 점점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건 도시보다는 농산어촌 쪽, 특히 귀농 귀촌 요즘 많이 하시니까 이런 귀농 귀촌철을 정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뭐 화재 보험료 같은 거 산정할 때도 또 당연히 경제적으로 영향이 있을 아예 테고. 거부를 할 수 있는 거고. 요즘에 그 자연재해인데 거기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요. 불을 끌 수 없는데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요즘에 전국을 다니면서 보는 게 지자체들이 전부 다 지금 실버 세대들을 유치하려고 그래요. 청년들은 안 오니까 예. 돈도 있고 건강한 실버 세대를 유치해서 인구를 늘리려고 그러는데 경쟁 체제거든요. 지금 현 상황이. 네. 근데 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그분들에게 최소한 소류지라도 팔라고 환경 기후변화 댐도 만들고 그래야 여러분이 집을 지으셨을 때 불이 나면 끌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줘야 된다. 소류지요? 소류지, 저수지 같은 조그만 같은 저수지들. 거. 그러니까 물을 바로 이제 조달해
바다에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지난해 봄 경북 산불 때 하회마을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데 그 원인이 그 남쪽에 골프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골프장 연못이 있잖아요. 해저드. 예, 거기 캐디분들하고 직원분들이 필사적으로 불을 껐대요. 그걸 물을 가지고. 그래서 불이 하회마을로 안 넘어왔다고. 영향이 많이 미칩니다. 기후변화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태백산맥에 눈이 많이 쌓였어요. 겨울에. 예. 그래서 불이 원래 났는데 불이 꺼진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이 안 내리니까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안 침식 점점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파도가 높아집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이탈리아에서 대규모로 침식이 나가지고 집들이 지금 주민들 피난했어요. 그 절벽 깎아내려 버리는 바람에. 해안가에 있는 집들. 예. 그래서 요즘들이 얘기하는 게 동해안이 참 좋은 데인데 산이 너무 가깝거나 바다 너무 가까운 데 집 짓지 마시라는 얘기를 해요. 그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또 환경적 영향이기도 예, 하고. 이거는 상수입니다. 또 하나 이게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 상수는 인구 감소잖아요. 그렇죠. 도시 문헌 학자로서 볼 때 이 인구 문제 물론 이거를 풀어낼 수 있으면 사실 거의 뭐 노벨 경제학상감이 되기. 그러니까 저가 지금 이 자리에 안 있고 딴 데 있겠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좀 뿌리라도 좀 찾아봐야 될 텐데요. 가장 유력한 대안은 대규모 이민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일본은 이제 안 하겠다는 거고 철저히 막아버리겠다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 혼란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가 진짜 좀 감당을 혼란스러워지고. 못하고 있는 중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극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하는 겁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으로 적당한 국가 통치를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계속 이민 국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아니, 맞다기보다는 그게 아마 국가 소멸을 막는 길일 텐데 그게 아니면은 가임기 한국 여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성분들도 한국에 오면 저출산이 되더라고요. 사회 구조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의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닌 거예요. 결국엔 한국 땅에 와서 이 한국 사회 구조가 되게 젊은 사람들을 계속 쪼고 여성들을 쪼는 구조만 존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왜 다문화 가정에 결혼하고 이주해 오신 분들도 한국 사회에서 뭐 취업하고 같이 일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건 이제 사회 구조라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규모 이민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다문화 가정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많죠. 다인종 다문화 국가 이게 한 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비중이 5% 넘으면 그렇게 규정이 된다면서요. 예.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 국가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인구가 이렇게 거기는 원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 거의 단일 민족에 가깝다가 진입했다는 개념인 걸로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더 많은 변화를 겪을 거 아니에요? 이미 대도시 빼고는 다 겪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얼마 전에 경남 사천에 갔었는데 네. 거기 우주항공청이라는 데가 갔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시끄럽습니다. 거기 또 세종하고 이쪽에서 또 그렇습니다만 그게 우주항공 산업이 아닌 일반 뿌리 산업을 갔었는데 네. 부산에 가면 밀면이라고 있어요. 그 동네 가면 네. 좋아서 밀면집에 갔더니 노부부가 운영하시는데 네. 로봇이 갖다 주더라고요. 이렇게. 어허허.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사천 공단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을 간판이 붙어 있고 이미 한국은 그런 중견 도시까지도 외국인이 없으면 그냥 멈춰버려요. 근데 이거를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나 실행하는 사람, 예를 들어 법무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도시 중산층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진심으로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인종이나 계급 문제는 사람이 정말 모릅니다. 다른 집단에 대해서. 이거 심리학적으로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를 인위적으로라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뭐냐면 여행 갔을 때 딱 관광지만 가지 말고 그 동네 읍면 소재지를 가신 다음에 하나로마트를 가보시라. 하나로마트가 가장 중요한 상권인데 거기서 예. 5일장에서 네. 가보면 가장 좋은 위치에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식품들이 한가득해요. 식품 코너에. 식품 코너에. 그리고 그 한국이 안 먹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부위들이 거기는 다른 형태로 포장이 돼서 판매되고 있고 좀 그걸 보시라는 거죠. 뭐 할랄 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심지어 한라식품 한국이 강세예요. 잘 만들어요. 근데 한국 국내에서 못 파는 거죠. 그 종교 문제가 모 단체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어느 지역을 가면 물론 이제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어떤 선생님이 그 각 반 안에 아이들 출신 국가로 뭐 대여섯 개 나라 다 다른 데들 많다. 선생님이 또 그래서 언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미 뭐 상수에 가깝고 예를 들어 이미 지금 뭐 한쪽이 다문화 가정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인데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학교에 고립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또 현실인 거네요. 현실이에요. 현실이 된 지 한 10년 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체감을.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금 워낙에 대도시에서 안온하게 살다 보니까 이분들이 만나는 외국인은 영어 교사밖에 없거든요. 서방권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말 시간만 안 하는 거고 아예 안 하고 싶은가라고 봐요. 우리는 이런 외국인이 아니라 흔한 서양을 원했는데 그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한국은.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편견일 편견이고, 수도 있고요. 네. 또 그 인구 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접근법 중에 하나로 압축 도시라는 모델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도시를 어떻게 압축하는 겁니까? 무슨 뜻이에요?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뭐 15분 도시 얘기 나오잖아요. 15분 내로 모든 걸 해결한다. 걸어서. 그러면서 외국 얘기 많이 하는
얘기하는데 한국은 이미 몇몇 압축 도시가 존재한다. 충북 증평군의 증평읍 같은 곳. 뭐 군수님을 만났었는데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농촌 도시지만 밤 11시에 일이 끝나도 집까지 15분이면 다 걸어간다고. 걸어간다고요? 걸어갑니다. 실제로 걸어갑니다. 집까지. 대부분 인구의 거의 절대 다수가 그 읍의 한쪽에 압축돼 있어요. 역과 군청과 버스터미널 사이에. 또는 거창도 그렇고. 그게 거의 읍내 안에서. 예, 읍내에서도 흩어진 게 아니라 고밀도로 몰려 있는 거예요. 이게 압축 도시예요. 한국은 저 건설업체들이 자꾸만 외곽에 신도시 만든 다음에 압축 도시라 그러는데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 기존 도시를 재배치해서 이쪽에 몰아서 여기에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병원이든 학교든 버스든. 그러면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인프라가 가까운 곳에 있으니 편안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또 자족도시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자가용 쓸 이유도 줄어들고 그러면 환경으로도 좋은 거고. 이런 도시가 한국에도 이미 존재한다. 증평이나 거창읍의 일부 지역들. 근데 거기서 또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진 않으니까 뭐 고층 아파트라든지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고층을 한두 개 올리면 좋습니다. 이것도 에더즈 글래저 한 얘기인데 고층 아파트일수록 친환경적이에요. 친환경이요? 예, 저층이면은 그만큼 인프라가 더 깔리고 탄소 발자국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다 깨야 됩니다. 사실 대도시의 고층 빌딩이 환경에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지금 농촌 사회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꾸만 퍼뜨리려고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 한 명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려면은 그 전봇대 깔고 물 깔고 수많은 환경 파괴를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나 혼자 포기하고 빌딩에 들어가면 자연이 평화로워요. 역발상이다. 역발상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도시에서는 기본이라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기본 선입견, 편견에 좀 많이 좀 휩싸여 있었고 또 하나 그 인구가 감소되는데 우리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잖아요. 네. 서울로 집중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서울 집값도 못 잡고 있는 거고. 그럼 그 수요를 이제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국토 균형 발전 이야기는 항상 나옵니다만 이것도 물론 이제 아주 오랜 시간 꾸준히 가져가야겠습니다만 어떤 정책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해주신다면 좀 어떤 모델이? 저는 이럴 때마다 늘 박지원의 허생전을 떠올리는데 허생전이요. 막판에 보면은 그 찾아와가지고 국벌을 논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상책, 중책, 하책을 말하는데 다 못하겠다고 하니까 칼을 뽑아들고 네 그럴 줄 알았다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막판에 저 때는 학교에 수능이 나왔어가지고 외우고 있는데 상책은 정말로 국회부터 사법부, 대통령이 전부 다 세종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2시간이면 올 수 있게 여기를. 그게 상책이고 중책은 빨리 대통령실, 세종, 국회의사당 분원이라도 빨리 완성시킨다. 다음 대선 전까지. 3순위는 혁신도시라도 이번에야말로 두세 군데 밀집시킨다. 그것도 이상한 데 만들지 말고 새로 만들지 말고 광주, 대전, 대구 정도에 딱 붙여가지고 도심에 붙여서 또는 도심의 공동지역 보면은 중구 이런 데들이 옛날에 만든 신도시다 보니까 지금 다 공동화 상황이거든요. 어디? 부산 중구, 서울 중구, 뭐 대구 중구 이런 식으로. 이름에 중구 들어있는 중앙 들어있는 데들, 중앙동 이런 데 그 입주하는 거예요. 빌딩 사실 새로 짓지 말고 자꾸 그것만 이게 하책이고 이거라도 하면은 최소한에 막을 수 있다. 인구 분산이라든지 집중을. 근데 아마 셋 다 안 할 겁니다. 아마 앞부분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왜 그 중심 지역에만 계속 몰아주느냐. 그렇죠. 우리 지역에도 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니까. 심지어는 우리 도에 달라 정도 아니라 우리 면도 달라요. 왜 옆에 음만 주느냐. 이번에 우리 군의원이 시장 군주됐으니까 우리도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지역민 입장에서 보면 결코 그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없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표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그래서 안 될 거라고 보는 했던 거죠. 얘기 다시 또 돌아가야 그렇습니다. 되고. 근데 정말 저는 이게 한 30년쯤 되면 정말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때서야. 진짜로. 그때쯤이면 아마 늦긴 하겠지만 아마 그때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제가 늘 말하는 게 인간은 타산지석이 없어요. 겪어봐야 합니다. 내가 겪어야 됩니다. 남의 타산을 보고 지석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히 훌륭한 인간이고 많은 인간은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절박해야 되는 그 내가 겪고 나서도 소일거 외양간이를 고치면 훌륭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못 고치면 정말 안타까운 거고. 근데 그 국회 본원이라든지 대통령실 이전 이거는 이제 뭐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던 거고 매번 공약이 들어가더라고요. 한다고 나면 왜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작은 용산에서 했고 중간은 청와대로 갔지만 퇴임은 뭐 세종시에서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했잖아요. 저는 중간에 가실 거면 용산에 시작하셔가지고 강은 넘어오셔서 남쪽에서 계시다가 더 내려가시는 게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왜 다시 올라가시냐는 거죠. 더 이남으로. 물론 그 선의를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입니다만 저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헌법 소원 때문에 지금 헌재 판결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거든요. 수도 이전이. 노무현 정부 전 이걸 그때 그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아요. 너무 많이 나갔다. 관습헌법까지 나가고. 근데 그 사이에 또 한 20여 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 다시 한번 걸면 어떨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20여 년 전의 관습헌법. 그 지금은 문영배 대법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이야기 했었죠. 이거는 그때 좀 너무 월권이었다. 헌재가 좀 많이 나갔다라고.
한국도시 2016 김시덕 박사의 신간 읽어보고 있는데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요거를 네. 저희가 박사님한테 직접 하나 좀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 1장 제목이 2025 대선과 2026 지선 사이라는 건데요. 요즘 보면은 뭐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설부터 해서 수많은 소음이 나오잖아요. 네. 예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정치적 갈등 때문에 2025년 6월에 갑자기 대통령 선거가 열리다 보니 사전투표 전까지 공약집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치러진 대선과는 달리 대선 이후 지선까지의 사이에 수많은 공약이 제시될 겁니다. 제시되고 있죠. 공약 하나하나에 너무 큰 신뢰를 두거나 또 무조건 비판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앞으로 들려올 수많은 소음 속에서 진짜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키워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책을 통해서. 예. 오늘은 한국도시 2026 도시문헌학 김시덕 박사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 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돌아.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